2022-2023 시즌 잉글랜드 축구의 대미를 장식하는 경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죠.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이 우리 시간으로 6월 3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 결승전 정말 빅매치죠. 사상 처음으로 맨체스터 더비로 열립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트래블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 차지했고 FA컵 결승전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일주일 뒤에 있을 예정이죠. 예,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1군 감독 첫 시즌에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내가 트래블 하면 은퇴할 거야. 하지만 트래블을 했다. 예, 그렇죠. 라리가, 쿠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 개인적으로 두 번째 트래블 도전이고, 그리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팀 중에서는 맨유만이 트래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역사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재 맨유는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A컵 결승전에 참가를 하는 상태인 건데요. 예, 사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지역의 최고의 팀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는데 지난 10년 사이에는 맨시티가 이제 추격해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특히 맨유 팬들은 맨시티가 트래블하는 꼴은 못 본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3일 밤 11시 웸블리 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영국 축구의 성지인 런던에 있는 신축 웸블리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맨체스터 더비가 최근에는 뜨겁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맨유가 훨씬 더 그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세워왔어요. 그 FA컵 역사가 무려 152년이 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죠. 예. 처음 이제 축구가 발생한 게 FA컵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 152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맨체스터 더비로 결승전이 치러진 적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뭐 대회 중에 만난 적은 있긴 한데 이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두고 버리는 건 이번 처음이다. 게다가 뭐 맨시티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고 또 강해진 팀이 됐기 때문에 맨체스터 더비도 뜨거워졌잖아요. 그 뜨거운 맨체스터 더비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우승컵 걸고 겨루는 거는 거의 뭐 보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예, 저기 밑에 이제 BBC의 제목으로 나온 가장 시끄러운 이웃. 예. 이게 원래 퍼거슨 감독이 과거에 예. 2011년경에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맨시티에 대해서 가장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비하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맨시티는 역사적으로 맨유보다 한참 밑에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실력은 없는데 시끄럽기만 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 둘의 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지금 맨시티가 더 잘 나가면서 도리어 무서운 이웃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뭐 맨시티가 3회 연속 뭐 리그 우승을 한 것도 있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그 업적들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역사상 퍼거슨 이후 최고의 감독 아니냐 뭐 그런 네. 압도적인 기록을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이제 부임한 지 7시즌이 되어 가는데 메이저 대회 10개의 우승 트로피에 더해서 이제 커뮤니티 실드까지 하면 12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트래블을 이룰 경우 정말로 퍼거슨과 거의 같은 위상을 이 영국 안에서도 갖게 될 텐데, 게다가 이제 퍼거슨과 벵거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장기 집권하면서 성적을 낸 감독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굉장히 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맨시티 이번 FA컵의 여정은 좀 어땠나요? 그 전승은 올라왔는데요. 그냥 단순 전승이 아닙니다. 무실점 전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도 안 먹고 올랐다. 그리고 한 골도 안 먹은 걸 넘어서 아니 골을 엄청나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팀이 일단 첼시전을 4대0 대승으로 시작하면서 뭐 아스널전 약간 이거는 리그 우승 경쟁도 함께 했었는데 1대0 승리, 하브리그 팀 브리스톨의 3대0, 번리의 6대0, 그리고 셰필드의 3대0까지 완벽한 그 스코어로 결승에 오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FA컵 역사상 뭐 무실점으로 이제 결승까지 올라온 게 1965-66 시즌 에버턴 이후 5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결국 결승전까지도 이런 기록이 나온다면 또 맨시티가 역대급 FA컵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압도적인 맨시티의 행보가 결승전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결승전에 이제 올랐을 때 이제 준결승전에서 마레즈가 이제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예. 이게 그 웸블리 구장에서 열린 FA컵 준결승전에서는 역대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결승전은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FA컵 역대 그 준결승을 전부 다 합치더라도 1958년 알렉스 도슨이라고 맨유의 이제 공격수였거든요. 풀럼 상대로 하이버리 구장,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스날 홈구장이죠. 예. 그때 준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레즈가 이미 또 맨유 선수가 갖고 있던 대단한 기록을 좀 경신하는, 또 한번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이후 최근에는 좀 이제 이기지 못했어요. 일단은 2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죠. 뭐 이 기간 동안에 20승 5무, 그러니까 무승부도 거의 없었던 거였고요. 무려 25경기에서 70골을 몰아넣었고
있었고요. 실점도 14실점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그 첼시하고의 우승을 확정 지은 다음에 브라이턴한테 1대1 무승부. 뭐 여기까지는 무패가 이어진 건데요. 브렌트포드 원정 그 최종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25경기 무패 행진이 끝난 상태이긴 하죠. 심지어 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는 공교롭게도 전반기에도 졌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더블을 브렌트포드한테 당하는 결과가 되긴 했어요. 좀 아쉬운 기록이 됐죠. 맨시티가 이 경기 패배를 그래도 그렇게 아쉬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경기에서 골키퍼인 에데르손과 그리고 아케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재 주전으로 분류되지 않는 선수들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고 유망주들 대거 내세웠는데요. 거기다가 그마저도 아케는 63분에 이제 셰어 찰스라는 그 유스 선수로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근데 아케가 선발 출전한 이유도 아케가 5월 6일 리즈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그동안 부상으로 쭉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FA컵 결승전과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중요 경기에서 아케가 빨리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 출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때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경기 앞두고 또 우승 파티가 있어서 우리가 뭐 맨체스터에 있는 술을 다 먹었다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쇼트급 벤치를 두고 경기를 관전하는 뭐 그런 분위기긴 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맨시티 와가지고 벌써 그 10개의 그 주요 대회 우승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잉글랜드 역대 감독들을 모두 다 따졌을 때 알렉스 퍼거슨과 밥 페이즐리와 조지 램지와 알센 벵거에 이어서 5번째 기록인 건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화려한 우승 경력 대비 FA컵 우승은 그래도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FA컵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우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리그 최종전에서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린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남은 2개 대회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나마 한이 맺힌 대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 대회 우승을 꼭 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리그에서의 뭐 승점 기록이라든지 뭐 무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 없이 2경기는 푹 쉬고 아예 선수를 좀 풀어줬다. 그리고 이 경기 FA컵만 우승을 해도 벵거의 우승 기록을 또 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 인터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다음 시즌 우승도 확정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뭐라고 한 거냐면요. 승리를 원하지 않는 감독을 소개해달라. 난 지는 게 두렵고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며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 우리가 말하고 또 이제 하는 거는 승리에 대한 것이다. 또한 난 항상 상대가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패배를 수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했거나 우리가 패했다고 말하는 건 다른 이들이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진 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인 것이지 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패배가 아니고 다른 이의 승리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발언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는 건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FA컵 결승전과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맨유는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인테르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3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없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무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과거와는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로워졌고 포용력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뭐 약간 좀 이상주의자적으로 경기 내용이 안 좋은 승리에 대해서 안티풋볼이다 막 그렇죠. 비판하고 막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좀 옹졸한 변명인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놓치고 난 다음엔 리그 우승이 중요하다. 네. 리그 우승이 가장 맞아요. 꾸준한 성과다. 이런 말을 네. 했었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챔스 우승 중요하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런 그 생각들이 반영돼서 실리적인 경기 운영도 하잖아요. 네. 아주 이제 성숙해졌다. 펩 가르디올라. 인터뷰 멋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그러면 그 맨유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FA컵에서 에버턴과 레딩 그리고 웨스트햄 그리고 풀럼까지 전부 다 공교롭게도 3대1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어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맨시티는 무실점, 그리고 맨유는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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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그러다가 이제 변수가 한 번 있었죠. 예, 브라이턴하고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결승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맨유가 이미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맨유가 리그컵과 FA컵에 동시에 이제 그 결승까지 진출한 게 1982-83 시즌 그리고 1993-94 시즌 딱 2번밖에 없대요.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죠. 예, 왜냐면 맨유가 이제 FA컵도 많이 우승했었고 리그컵도 많이 우승을 했고 뭐 프리미어리그까지, 그러니까 사실 잉글랜드에서 우승을 아주 많이 한 팀이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는 트래블도 있는데 네. 흥미로운 게 있죠. 바로 한 번도 리그컵과 FA컵을 더블한 적이 없다. 네, 아니 그것도 공교롭게도 2번 다 리그컵을 놓쳤어요. 예.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리그컵 먼저 따낸 거예요. 아무튼 1982-83 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라이벌인 리버풀한테 1대2로 패했고요. 그리고 1993-94 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전에서 에스턴 빌라한테 1대3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맨시티에
LG에 패한다면 리그컵과 FA컵 컵 더블을 역사가 허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우승을 한다면 텐하우 감독이 부임 첫 시즌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일단 최근의 흐름으로 보자면 물론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맨유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사실 한동안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위쪽 빨간 박스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승리 패배, 승리 무승부 이게 좀 반복됐었어요. 반복되면서 힘든 시기들을 보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경기 일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 4일 간격으로 있었어요. 3, 4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선수들이 지치면서 그러면서 흔들리는, 특히 이제 마지막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있었던 두 경기에서 브라이턴하고 웨스트햄한테 연달아 0대1로 패했던 거였죠.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리그컵 우승도 했고 뭐 유로파리그, FA컵까지 다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너무 빡빡했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연패까지 딱 봤을 때 이러다가 리버풀한테 챔스 자리 4위도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위기가 턱밑까지 왔었잖아요. 네, 턱밑까지 왔었는데 유로파리그에서 세비야한테 탈락을 했고 네, 저는 그냥 이거 차라리 탈락한 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일주일에 한 경기씩 딱 치르게 되는 시점. 웨스트햄이 5월 7일에 있었고 그 다음이 5월 13일에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휴식을 취하면서부터 4연승. 이러면서 이제 리그 4위를 지키는 걸 넘어서 3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만약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유로파 4강 일정 때도 리그에서 삐끗할 수도 있었고 그러다가 리그 4위도 놓치고 FA컵 결승전 갔다 치더라도 그 앞에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또 준우승으로 끝날 수 있는, 갑자기 솔샤르 때가 떠오르는데 다 준우승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위 이내에 든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맨유 입장에서는요.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을 놓고 보면은 바란하고 루크쇼하고 에릭센은 이제 벤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들 제외하고요. 그렇게 3명이 이제 bench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 외에는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프레드하고 가르나초하고 카세미루가 67분경에 교체 아웃되면서 이제 에릭센하고 마샬하고 맥토미니가 투입됐었고, 또 이제 77분경에는 레시포드가 빠지면서 베오르스트가 들어갔고 84분경엔 부페. 근데 너무 늦게 뺀 거 아닌가 부페는. 아니 부페 너무 계속 혹사당해요. 약간 뭐 이제 철강왕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부페가 빠지면서 파쿤도 펠리스트리가 투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완전 로테이션은 아니었고 사실 주전들이 좀 많이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소폭의 로테이션은 돌리면서 FA컵을 일정 부분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란 선수를 쉬게 한 것. 왜냐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린델로프 맥과이어 수비 라인을 FA컵 결승에 쓰기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니까 바란을 이제 쉬게 한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루크쇼 선수까지 결국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한 수비의 컨디션을 가장 좀 집중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결과적으로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그컵 우승 이미 차지했고요. 또 이제 4위 이내에 드는 거 이 미션도 달성했고요. FA컵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나 감독이 맨유 역대 감독들 중에서 데뷔 시즌 4번째로 탑 4 안에 들었어요. 1912-13 시즌 존 벤틀리, 그리고 1946-47 시즌 맷 버스비, 그리고 또 이제 1981-82 시즌 론 애킨스, 그리고 2014-15 시즌 바날에 이어서 5번째로 이제 탑 4 안에 들었던 거였거든요. 퍼거슨 감독도 못했던 거였고 무리뉴 감독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기고 FA컵을 차지한다면 더더욱이나 최고의 이제 데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양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보자면 6경기로 한정할 경우에는 무승부가 없는 정말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했고, 특히 이제 테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물론 뭐 맨시티 원정에서는 3대6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홈에서는 서륙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 역대 맞대결 전적 자체는 맨유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왜냐면 전통적으로 맨유가 더 세잖아요. 133경기 맨유가 57승, 그리고 맨시티가 41승, 그리고 무승부가 35무면은 맨시티가 선전한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뭐 최근 6경기로 한정하면 맨시티가 4번 이겼기 때문에 뭐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FA컵에서는 어땠느냐? 결승에서는 안 만났지만 그래도 중간에 만난 적은 있거든요. 맨유가 5승 1패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 역대 FA컵 맞대결에서도 연장전조차 간 적이 없어요. 승부차기도 없고, 그러니까 화끈하게 90분 안에 승부를 냈다. 근데 뭐 양팀의 이제 결장 선수를 놓고 보면요, 사실 맨시티는 뚜렷한 부상 선수는 없긴 해요. 다만 이제 그 케빈 더브라이너하고 후벤 디아스하고 아칸지하고 그릴리시가 조금 경미한 부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금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뭐 이 선수
선수들 다 그냥 저는 선발 출전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은 지난 주말 경기 때 다 그것 때문에 뺀 거기 때문에요. 예, 축복 쉬었겠죠. 이 두 경기를 네. 안 했기 때문에 뛸 수 있을 것 같고, 맨유는 원래 이제 장기 부상자들이 있었어요. 판더베크 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렇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제 시즌 아웃, 이건 좀 타격이 크고 1월달에 임대료 내려온 마르첼 다비처도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요. 후보 골키퍼 토미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명이 안토니예요. 지난 주말 교체로 나왔던 마시알, 앙토니 마시알이 부상으로 뛸 수가 없게 됐고요. 네. 안토니도 좀 심한 태클을 당하면서 다쳤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회복이 괜찮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도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를 정말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산초가 더 폼이 좋은데다가 가르나초까지 이제는 부상 복귀해가지고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안토니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샬까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공격수 교체 자원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가 빨리 그 컨디션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자비처도 물론 뭐 뎁스 차원에서는 부상인 게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은 다행히 에릭센이 복귀했을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전조에서의 결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양 팀이 최근에 주로 써왔던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맨시즌 3-2-4-1인데요. 혼란을 최전방에 두고 그릴리시와 베실바가 좌우측면에 폭을 맡아주고 두 명의 이제 10번 이 공격형 미드필드로 더브라이너와 균도안, 그리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로 로드리와 스톤스, 3백은 아케, 디아스, 아칸지, 골문은 에데르송이 지킬 것 같고요. 그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균도안의 폼이 거의 미쳐 날뛰고 있죠. 예. 나 장기 계약 누구든 데려가 이러기라도 하듯이 예, FA 로이드처럼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예, 그 맨유는 뭐 4-2-3-1인데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가르나초가 이제 회복 이후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맡을 것 같고, 산초가 오른쪽, 브루노 페란데스가 이제 공미로 뛰고, 에릭센, 카세미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 이게 이제 맨유가 가장 좋은 플레이를 할 때의 중원 구성이고, 포백은 쇼, 린델로프, 바란, 완비사카로 구성이 될 것 같고, 데야가 골문 지킵니다. 그 포백 라인에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라시아가 왼쪽 풀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뭐 린델로프도 속도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에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혼란의 폭격. 실제로 이제 6대3 대승을 거둘 때도 맨유 수비가 완전히 사실 거의 괴멸 직전. 조금 이제 맨시티가 느슨하게 안 해줬으면 10골도 넣을 뻔했잖아요. 혼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에서 52골을 넣고 있는데요. 90분당 1.22골 한 골을 넘게 넣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골도 다양하게 넣죠. 물론 이 선수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골이 가장 많긴 해요. 34골로. 하지만은 헤딩골도 8골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발골도 10골이 됩니다. 사실 왼발잡이들은 왼발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예. 근데 혼란은 꼭 그렇진 않다. 양발을 모두 다 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막기 힘든 선수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백분율 그래프인 건데요. 공격 관련된 게 혼란은 이번 시즌으로 하면은 대부분이 그래프가 꽉 차버리기 때문에요. 이번 시즌 기록이 아니고요. 지난 15년간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고 이 5대 리그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어쨌건 골은 백분율. 내가 짱이다. 음. 나보다 더 골 많이 넣는 사람 없다인 거고요. 그리고 슈팅 횟수도 상위 94%. 뭐 거의 뭐 최상이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95% 거의 최상이고요. 이건 공중볼 같은 것들이 이게 15년간 유럽 5대 리그 하니까 조금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 아니 헤딩골이 8골인 선수가 공중전에 약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찬스 메이킹도 여기서 조금 손해 보는 거죠. 사실 혼란이 찬스 메이킹도 그래도 중간이나 아니면 중간 이상은 가는 선수거든요. 확실히 드리블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 혼란은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공간을 좀 찢어놓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침투를 보여주는데 게다가 이 선수가 힘도 너무 좋고 육중하고 빠르고 슈팅도 좋으니까 어떻게 막겠느냐. 뭐 사실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파엘 바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맨체스터 더비를 앞둔 그 인터뷰에서 나는 혼란을 막는 법을 알고 있다.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두렵지 않다라고 해야 하는 건 두렵다고 할 맞는 수 거죠. 없어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막는 법을 알고 있다. 이거 약간 조금 클리셰인데요. 예. 이런 얘기하면 꼭 실점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던데 어쨌건 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혼란이 좋은 선수인 건 맞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맨시티가 보유한 위협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다. 세트 플레이, 점유, 그리고 공수 전환 상황 모두에서 득점할 수 있다. 또한 수비수로서 혼란과 함께 더브라이너를 주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 더브라이너의 패스는 상당히 막기 어렵기 때문에 두 선수 사이에 패스를 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혼란과 더브라이너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이제 혼란을 막는다는 것은 뭐 혼란이 슈팅할 때 거기를 막고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패스 줄기를 차단할게. 내가 길목을 잘라서 막을 수가 있어. 혼란이 슈팅 못하게 하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we try to cut that connectio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도 메시 막는 법이랑 똑같아요. 메시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요한 크루이프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메시가 공을 못 잡게 하면 된다. 그럼 막을 수 있다. 거의 그런 얘기예요. 혼란이 슈팅 못하게 하면 된다. 그 맨유의 키플레이어는 역시나 부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페는 이번 시즌 그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슈팅도 82회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109회를 기록을 했고요. 슈팅 빌드업 과정에 관여한 것도 100회나 됩니다. 네, 엄청난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고 뭐 날카로운 공격 미드필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맨시티를 잡는 법에 대한 많은 이제 칼럼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도 그런 관련된 칼럼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는 것 중에는 롱패스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맨시티가 공격할 때 역습해라.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브렌트포드가 맨시티한테 이전 전승을 거둔 방식이 다 그러하다. 수비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라야가 정말 골키퍼인 라야가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고 그게 대부분 롱패스였고 그게 통하면서 맨시티한테 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롱패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의 카운터어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부페가 찔러주고 로시포드가 또 빠르게 들어가서 뒷공간을 이제 파고드는 게 맨유의 득점 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페는 롱패스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게 그 롱패스 맵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뭐 성공률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58%니까 하지만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유형의 패스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패스를 하니까 성공률은 떨어지지만은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패스들이 오죠. 예, 뭐 이게 여러 번 미스가 나도 한 번만 딱 연결되면 그게 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브루노가 이런 것들을 이 맨시티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전략이 통할 경우로 봤을 때는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많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시티의 우승을 예상하지만 약간 이게 좀 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스코어드닷컴이 맨유가 2대1로 승리한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유로 이제 언급을 한 이유가 맨시티가 이제 그 웸블리에서 열린 FA컵에서 지는 4번의 경기 중 3번을 패했다. 예, 준결승에서 패했다고 하면서 2019년이 마지막으로 우승일 정도로 맨시티가 이 대회에서 좀 약하다. 다만 근데 바로 이번 시즌에 그거 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4번 중에 가장 최근에 깬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번 경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건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그 FA컵에서 4경기를 3대1로 이겼으니까 다득점 경기를 또 할 수 있고 득점력이 있다. 그리고 약간 좀 이게 그 짚을 수는 있지만 다음 주말 맨시티는 챔스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맨유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맨유는 이게 마지막 경기니까 모든 걸 쏟을 텐데 솔직히 이제 맨시티의 입장에서 FA컵이냐 챔스냐 하면 챔스 아니겠냐. 그건 맞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인데요. 맨유가 그걸 고려해서 거칠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맨시티 선수들이 부상을 조심하려고 몸을 사릴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문에 이번 경기가 대충 뛰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지난 주말도 푹 쉬었고 그 전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기 우승까지 해버리니까 아예 좀 이미 쉴 만큼 쉬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BBC의 크리스 서튼, 하필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인간 문어가 된 크리스 서튼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맨시티 3대0 완승. 그러면서 이제 맨유는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맨시티의 트래블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결국엔 선수가 좋은 팀이 이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챔스 결승 생각 안 할 거고 강한 모습 보일 거고 전력이 맨시티가 더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경기 흐름은 맨시티가 공 장악하고 맨유는 수비하다가 역습해야 되는데 맨유가 맨시티 공격 못 막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안토니가 없어도 레시포드나 가르나초가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뭐 맨시티가 잘 막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정배가 당연히 맨시티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 시즌 양 팀이 1승 1패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시점에 맨시티는 조금 흔들리던 맨시티였고요. 3-2-4-1 포메이션이 정착된 이후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의 맨시티를 어느 팀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런 칼럼들이 나올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맨시티를 꺾을 수 있는 팀이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예요. 현지에서.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챔스 4강에서도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고 스카이 스포츠의 펀디신 제이미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트래블 가능성은 90%까지 본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기의 배당률을 보면 맨시티 승이 1.50배, 무승부 4.62배, 맨유 승이 5.97배니까 라이벌이다, 더비다 하는데 막상
배당률은 그냥 맨시티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배당은 우승권 팀과 하위권 팀이 맞대결을 그렇죠. 할 때 나오는 배당이죠. 이 정도 배당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 대 한국의 20세 이하 월드컵 그 첫 경기에 나왔었는데 네. 물론 그 경기를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에콰도르도 우리가 역배는 그건 이겼어요. 도리어 더 예. 차이까지 났었잖아요. 예. 그런 일도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이고 이건 이제 전력이 다 완성돼 있는 클럽 레벨이다 그렇죠. 보니까 더 어려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물론 이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되지만 예. 맨시티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2골 차 난다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리어 맨시티의 우려점이라면은 우승 확정 이후에 푹 쉬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 그러면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도리어 차라리 리스크가 됐으면 됐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항상 뭐 이런 예상들은 깨지는 일들이 많고 그렇죠. 정말 맨유가 역습 잘해가지고 이기는 것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테나와 감독이 원래 본인의 철학 자체는 빌드업 만들어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맨유 와서 처음에 첫 두 경기에서 두들겨 맞고 나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적절히 역습 축구도 감행을 했고 그러면서 맨시티한테 전반기 때는 3대6 대패를 당했었지만은 후반기 맞대결에서는 또다시 이건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서 2대1로 승리한 것도 있으니까요. 예, 다만 또 맨시티도 그때와 달리 더 실리적이 됐다. 그렇죠. 실리와 실리의 싸움인데요. 과연 이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의 결과는 그리고 바람과 혼란의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떨지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